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먼저 이 바쁜 시간에 그래도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고생해 주시는 우리 국회 공무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사국 분들, 그리고 제가 제일 앞에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제 앞자리에는 아마 방송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밑에는 속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쩌면 가장 열심히 우리 발언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저는 이 속기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법,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정확하게는 손해배상 조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합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제약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시도가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현재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매우 많습니다. 손해배상도 그냥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어떻게 개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우리가 지운다고 하는데, 그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을 합법 파업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확장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수십 건의 형태의 노란봉투법의 형태로 있어 왔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현재는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금 올라온 저희 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법이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법이 하고자 했던 고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또한 우리가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법은 너무나도 잘못된 절차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 소위는 하루 만에 통과되었고, 날치기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데, 그 또한 90일의 심사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이 법은 오늘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거는 저는 실수로라도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방송사법과 이 법은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법은 사실 만약에 설령 통과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MBC의 지배구조는 현재와 같이 그냥 조금 민주당 친화적인 구조로 흘러가는 걸로 크게 변화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수로라도 오늘 이 노조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그 여파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왜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고, 이 조항들이 왜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올라오게 됐고, 만약에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노조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사업주 여러분들께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저희가 왔는지 경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쌍용차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쌍용차 사건이라고 하면 쌍용차가 IMF 시절에 사실상 대우그룹에 인수가 됐다가 1년 만에 바로 다시 대우그룹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관리 상태에서 오히려 법정관리 상태에서 2000년 전후에 꽤나 쌍용차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유명했던 차들이 있죠. 우리가 뭐 체어맨, 뭐 렉스턴, 뭐 그때 잘 나갔던 차들이 있죠. 그런 차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흑자 전환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 쌍용차를 그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상하이 자동차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를 살릴 의지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어려워져 갖고 2007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쌍용차는 대량의 정리해고를 합니다. 그때 약 30% 정도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저항했던 노동자들이 아주 강하게 파업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화염병과 신나가 뿌려지고 77일간의 현장을 점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수천억의 손해가 났고 경찰의 피해만 해도 수십억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후에 사측에서 그리고 경찰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때 청구된 금액이 47억 원입니다. 47억 원이고 이 사건을 알게 된 어떤 뜻있는 분이 그래도 아무리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파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의 사정이 너무 딱한 게 아니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분들에게 47억 원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라고 해서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47억 원이니까 우리가 47,000원씩 10만 명이 내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캠페인을 하자라고 했고 이 캠페인의 이름이 노란봉투 캠페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이걸 내신 분이 노란봉투에 47,000원을 냈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월급 봉투가 우리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 노란색을 따서 노란봉투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그 캠페인의 취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경감해주는 법을 현재까지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단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가 아닙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금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도 그 불법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위나 그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모금해 주시는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인데 지금의 이 법은 모금이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을 면제해달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경감시켜주고 일방적으로 면제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파업의 형태가 됐는지 그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는지 묻지 않고 경감시켜달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법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오히려 여전히 우리가 불법 손해에 대해서 오히려 모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렇게 노란봉투법은 왔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란봉투법이 이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노란봉투법에는 저희가 근로자성을 노조 가입자를 확대하는 조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를 넓히는 조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조건들 변경하는 조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조항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라도 제가 우리나라 이제 노동법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 짧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법은 원래 헌법상 모든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만입니다. 그 말은 당사자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임금 협상을 하더라도 또는 아주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더라도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물건을 얼마에 파는 게 당사자의 마음이듯 원래는 근로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를 알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동근로가 창고라고 20시간씩 노동하는 사람들이 창고라고 너무 장시간 비인격적인 노동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니까 사업주랑 근로자의 협상이라는 게 이 근로계약이라는 게 대등하게 될 수가 없구나. 굉장히 비인격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나타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안정장치를 만듭니다. 그게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계약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처럼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일정 계약은 무조건 우리가 개입해서 이 계약은 무효다. 무조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제해버리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2시간 같은 제도도 두고 있죠. 52시간. 그 다음에 해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요. 휴게 시간도 무조건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는 평등하게 고용해야 되고 취급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개별적으로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그 개별적으로 근로에 개입하는 법이라면 반대쪽 한 축은 근로자들이 뭉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이게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집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주와의 계약에 있어서 소약자이고 힘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뭉치지 못해 있고 흩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기가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5% 임금 인상을 원해요. 근데 제 동료는 나는 괜찮대요. 그러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나도 승진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저도 협상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저는 5% 임금 올려주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한 명 한 명이 개별 노동자들이 이렇게 개별 계약을 맺게 되면 협상력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노동자의 협상에 있어서는 집단 대 집단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우리 두 번째 집단적 노사관계법입니다. 여기에 노사관계법은 총 3가지의 절차를 두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단결권이라고 하는 뭉칠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뭉쳐서 협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파업이라고 하죠. 이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은 뭐냐면 협상이 안 됐을 때는 단체로 근로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3가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우리나라 현재 노동법의 틀입니다. 우리가 이 쟁의행위라고 하면 쟁의행위가 이 파업이 권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파업이 특별한 권리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데, 자, 제가 왜 이게 특별한 권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제가 근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해고되겠죠. 두 번째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이게 원래 원칙적인 근로계약의 형태가 됩니다. 당연히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는 곳에서는 제가 근로를 안 하면 저는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그냥 일하지 않을 건데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일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파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금지됩니다. 하나는 해고가 금지되고요. 정당한 파업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고요. 두 번째는 대체 근로라고 하죠. 저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버텨야 됩니다. 사업주도 그냥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만 가지고 사업을 하던가, 그게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임금 협상이 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자도 나가고 각종 임대료도 나가고 계속해서 비용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래 같으면 당연히 일을 하기 싫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뽑아서 새로이 일을 하면 되는데, 그걸 정당한 파업이 되면 그 행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경영을 막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은 근로자가 가지는 아주 강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파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노조법에서도 경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을 지키는 경우에만 파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가 정당해야 됩니다. 주체는 조금 뒤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당한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근로 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절차는 먼저 협상부터 해야 됩니다. 협상하지 않고 먼저 파업부터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수단이 정당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단은 파업이라는 건 근로를 거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원래 파업은 버티는 겁니다. 서로 버티면서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월급을 받을 수 없고, 사업주는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서로 버티는 것, 이게 파업의 본질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네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합법 파업이 되고, 이게 우리가 노조법에서 보호하는 파업이 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파업에 대해서만 우리는 정당하게 법에서 보호하는 게 우리 노조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체, 정당한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업주에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절차적으로 먼저 교섭부터 해야 된다. 네 번째, 수단이 정당해야 된다. 이 네 가지인데, 자, 이 네 가지 요소 모두에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더 넓히려고 수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노조법의 역사는 사실상 이 항목을 조금씩 넓히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해온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넓히는지 제가 예시를 하나씩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이제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업주한테
이제 파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당한 노동조합의 개념이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일까? 노동조합에 그러면 실직자도 들어가도 되나? 구직자도 들어가도 되나? 그것도 노동조합이 되나? 아니면 노동조합에 사업주가 들어가 있어도 되나? 사업주나 거의 뭐 임원급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되나? 이것도 노동조합이 맞나? 그런 논의들입니다. 두 번째, 사업주는 원청 사업주도 이 사업주가 되나? 아니면 내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되나?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들도 있어 왔습니다. 목적이 근로조건에 대한 건데, 근로조건과 조금 모호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파업 같은 것도 있고요. 정치파업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임금 협상이야 뭐 너무 간단한 거지만 뭐 안전에 관한 거나 또는 아니면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뭔가 사람을 더 많이 뽑으면 나중에 우리 임금이 줄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들도 막 협상의 대상으로 자꾸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뭔가 노조가 이 파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게 넓히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절차에 있어서도 원래는 노조법은 계속해서 교섭부터 하라, 교섭이 되지 않으면 뭐 대화부터 하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뛰어넘고 일단 파업부터 하고 보겠다라는 시도도 있어 왔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수단을 좀 넓히는 게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파업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인데 버티는 게 이게 생각보다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버티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버티는 것만으로 뭔가 목적 실현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하니까 그냥 뭘 좀 약간 다른 사람도 일 좀 못하게 하려고도 해보고 뭐 물건도 좀 때려 부셔보고 뭐 이런 시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합법 파업이 어디까지가 합법 파업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넓히려는 시도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노란봉투법의 고민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수십 건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정말 노조법 개정안은 수십 건이 나왔습니다. 수십 건이 나왔고 그 중에 일부분은 이미 실현됐습니다. 실현돼서 문재인 정부 때 상당 부분 실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남아서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도 사실 버전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민주당 의원분들도 계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내신 안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하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올라온 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올라온 논의들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노조법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는데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맥락에서 조금씩 오늘 올라온 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더해서 조금 비록 이번에 표결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다른 노조법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올라온 안건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 첫 번째는 저희가 여기 본회의 심의 안건 요지를 보시면 여기에 순서대로 제가 좀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본회의 심의 안건 요지 4번을 보시면 순서대로 되어 있죠.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하고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조법상 노동조합에는 다음 항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적법한 파업을 할 수 없는 주체가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참고로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기업의 노동자는 현재 근무하는 노동자는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2021년 노조법이 개정되어서 실직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구직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모두 근로자의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에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를 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현재 그 회사를 다니지 않고 다닌 적도 없고 앞으로도 다닐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그 사람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해달라는 조항입니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뭐 하려고요? 도대체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차에 다니지 않고 현대차에 다닌 적도 없고 앞으로도 현대차에 다닐 생각도 없는데 도대체 왜 현대차의 노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 이 조항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여러 가지 추정되는 이유들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그 이유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이건 구두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았는데 조금 어디인지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 퇴진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현대차에 다니지 않고 현대차에 다닌 적도 없고 현대차에 다닐 생각도 없는 사람이 노조를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작년에 발생한 그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그 노동조합의 파업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조항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물론 다른 정상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하시는 분들도 왜 굳이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도 넘겨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조금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들어오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까다로움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해고자나 실직자, 그 기업에 다녔거나 구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그걸 증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노조 가입이 안 된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어떤 그 노조 노조 활동에 지장이 갈 수 있을까봐 그 절차적 간편함을 위해서 이 조항을 없애달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작년입니다. 불과 작년 현대차의 파업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었고 한계가 아닙니다. 그때 요구사항이 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정말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면 뭔가 조금 더 노조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노조에 뭔가 되면 되나? 이렇게 제가 넘겨짚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구사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였습니다. 도대체 이건 노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 번째 요구사항은 한미일 군사훈련 금지였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조항이 무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거꾸로 그러면 왜 이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정말로 필요한가? 지금 상황에서 이 조항이 꼭 있어야 되는 조항인가? 저는 설명이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바로 사업 두 번째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별 노조 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별 노조는 옛날부터 그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별 아닙니다. 지난번에 21년도에 이제 개정되면서 이미 그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 실업자나 구직자도 기업별 노조를 가입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조항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개정의 필요성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왜 21년도에 그 취지로 개정을 했는데요, 이미 법을? 다 개정을 저는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든지 반자영업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의
근로자성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란 근로자와 사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 캐디, 정수기 점검원, 플랫폼 배달원 같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조항이 있어야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는 이 조항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노조를 가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미 다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미 이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달 라이더가 가입된 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 노조는 2020년 10월 플랫폼 업계 최초로 배민 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 청년들과 단체 협상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소속 택배 노조인 전국 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도 지난 8월 CJ 대한통운 대리전 연합과 단협을 맺었다. LG전자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렌털 제품 점거원 노조 또 지난 6일 LG전자 자회사인 하이케어 솔루션과 단협을 체결했다. 이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겁니까? 노동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도대체 노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 기사네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저지 등 정치 구호를 내걸고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선다. 저는 이 구호들이 반드시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호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모두 외교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동조합이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은 이곳에서 해야 됩니다. 이곳 국회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되고 밖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위를 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탈북민 출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오니 민주주의 원칙이 보이지 않나라는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이에 분노하셨고 항의 방문으로 국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더운 날에 와서 정말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찾아서 한국을 온 사람들에게 이게 할 말인가라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몇몇 분들은 북에 아직 가족들이 남아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북한 인권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국회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으십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는 우리 법이 보장하는 파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리가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노조가 이런 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걸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한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노조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당장 최근에 저희가 MBC 관련해서 많이 싸웠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우리 80만 책임 당원들이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을 하면요. 그러면 그냥 MBC 우리께 됩니다. 그걸 가만히 있질 않으시겠죠, 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에서 200만 우리 권리 당원들이 또 MBC를 가입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수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MBC 근로 조건을 고민합니까? 누가 고민합니까? 이 조항이 왜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노동조합은 늘 이곳저곳에서 침략을 받습니다. 두 가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든요. 하나는 사업주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어용조합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늘 정말 말 잘 듣는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건 모든 사업주가 좀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싶은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제가 라항이잖아요. 라항인데 가항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항이 있는 겁니다. 이 라항을 바꾼다는 거, 저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좋은 의도로 하신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청이나 아니면 조금 더 가입적 절차에서 어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가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 노조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어할 충분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죠. 노동조합이란 건 우리가 합법적인 파업이 되려면 주체의 요건으로서 첫 번째는 정당한 노동조합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당한 사업주에게 해야 됩니다. 그때 사업주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현재 노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많았냐? 노동법은 모든 우리가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고요. 노사관계법도 마찬가지고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사업주는 어떤 유혹에 빠지냐?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의 사업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이든 그게 뭐 노사관계법이든 어떠한 형태가 되든 언제든지 나는 저 사람의 내가 사업주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그 유혹에 굉장히 빠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하냐면요,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위임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도급계약을 맺고요,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하청을 줘서 하청의 근로자로 이용을 하고요, 하청의 어떤 파견업체를 받아서 파견업체의 근로자라고 하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해서 저 사람은 나의 근로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형태의 유혹에 빠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이걸 알고 있죠. 법원도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이 근로계약이 아닌 것처럼 해서 이 노동법에 있는 의무를 면탈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먼저 법원은 정립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근로기준법상에는 일종의 종속 근로를 하는 사람은 내 근로자다라고 거의 판결을 합니다. 우리가 종속 근로라고 하면 임금을 내가 결정하는 것도 있고 내 지시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휴게시간이 정해지고 마치 업무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고 뭐 그런 기준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쭉 나열을 해서 만약에 근로계약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런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고 실질적으로 보고도 하고 이것저것 어디 가는 이탈하는데 뭐 보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전부 다 근로자다. 그건 근로자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상에는 조금 일견 뭐 그 논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노조법에서 있어서 이 사람이 이게 내 노동자인가?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노동조합법상 이런 조합과 나의 사용자 관계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는 몇 가지 이게 실질적 지배력설에 부합하는 판례들을 전 보여주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그 판례가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오히려 거꾸로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결권을 근로 3권을 보장할 만한 지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나랑 사용자와 뭔가 이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 3권을 보장할 만한 지위가 어떤 건가요?라고 하면 약간 모호하게 자꾸 막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처음에는 근로계약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넓혀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이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하급식 판결이나 이렇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나랑 노조랑 이렇게 사업주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판례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조금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판결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이 사업주의 범위를 넓혀서 어떤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누구인지의 범위를 약간 법원의 현재 판례들 중에 조금 약간 유리하게 조금 약간 넓게 나온 쪽으로 명시적으로 그냥 법에 규정하자라는 게 약간 이 법의 취지에는 가깝습니다.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은 우리가 2022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하청지회에 파업을 했죠. 하청지회가 이때 당시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가 하청이라고 하면 원래 하청 회사가 있죠. 하청 회사가 있는데 하청 회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원청을 상대로 바로 파업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업을 하면서 다만 그 수단이 일정 부분에 점거를 했습니다. 사업장 전체를 점거하고,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업이라는 건 원래는 그냥 버티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근로를 제공 안 할 테니까 당신도 월급 주지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뽑지 말고 그냥 우리 한번 누가 더 답답한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원래는 파업인데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면 보통은 점거를 많이 하시죠. 점거를 많이 하면 대표적인 불법적 수단의 파업이 되는데요. 뭐 어쨌거나 대우조선해양 여기 하청지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을 점거를 했습니다. 점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51일간 점거를 했고, 피해액은 약 한 6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그 근로자한테 450억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불법 파업이라고만 규정하고 그냥 지나갈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당시 부지회장인 유최한 부지회장의 사정을 들어보면요, 이분이 22년 동안 거기서 배를 만들었는데 월급이 207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식의 행태가 많았냐면요, 직접 고용하면 임금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하청을 이용해서 하청 소속 직원이라고 해서 임금을 아주 저렴하게 줬던 것 같더라고요. 저렴하게 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은 2016년에는 그 하청업체하고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단체 교섭을 해서 조금 근로 조건을 여러 가지 상승시키는 취업 규칙 변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청이 폐업해 버립니다. 하청이 폐업하고 새로운 하청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 교섭은 무효가 됩니다. 사실상 이 하청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었나 싶은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으면 이 하청업체와 대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원청을 대상으로 바로 직접 어떤 교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불법 점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천문학적인 손해가 난 상황입니다. 방금 사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유채한 씨를 위해서는 그 대우조선해양이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조금 듭니다. 이건 너무 이 상태를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이게 그냥 아무 문제 없었던 거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선 사실 저도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 취지는 논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은 듭니다. 저도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청 근로자와 원청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을지라도 이건 지금까지 직접 고용에 준하는 형태의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이랑 가서 임금 협상을 해왔어요. 돈은 하청 대표가 줘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럼 하청 대표 입장에서는 내 직원인데 그냥 저기 가서 임금 올려달라는 걸 협상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걸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큰 걸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도 다 같이 바꿔야 됩니다. 다 같이 바꿔야 되고 무엇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께서도 이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을 그냥 넣으면 또 어떤 일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모호한 문장인지. 자, 첫 번째. 자,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조금만 잘못 해석되면요, 우리 개인 택시 기사한테 우리가 뭐 임금 협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택시 기사한테 상당히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뭐 아니면 대리 기사 뭐 이런 분들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부적인 논의를 저희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논의 없이 이걸 만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가서 어디까지 협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협상을 했을 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이후의 절차는 맞춰가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장 이 조항이 우리가 지금 입법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송이 일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송이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법원으로 가서 내가 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으니까 이걸 받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제가 그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절차를 정리를 해서 입법을 하자는 겁니다. 이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정부 안보다도 약간은 조금 더 넓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노동법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계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가로 계약을 해도 최저임금법이 개입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그게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법이 있으면요.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노조가 뭉칠 수 있게,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게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있으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자로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업무 보고를 받은 것들을 보면요, 일종의 이중구조죠. 일단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이 하청 노동자들의 이 완전히 분리된 이
근로자 현실이 이중구조라고 우리가 불리는데요. 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모델을 보면요. 상생 모델 발굴, 상생 협약 체결, 근로자 이음센터 신설,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등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대안으로. 근데 크게 노동법의 두 축으로 봤을 때 과연 이 하청 근로자들이 어떤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단결해서 이 단결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어떤 본인들의 근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조법의 현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노동조합은 총 3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단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섭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그게 결렬됐을 때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단결을 할 때 처음에 즉 노조 설립을 할 때 다소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노조가 맞는지 정상적으로 사업주가 아닌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아닌 정말 그냥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맞는지를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되 이후에 단체 협약이라든지 교섭이라든지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비교적 쉽게 오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 노조면 현대차랑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넓게 조금 어떤 주제로 누구랑 가서 협상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의 정치 파업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노조는 조금 더 쉽게 만들게 해주되 단체 교섭 단계에서 조금 허가제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주와 교섭을 해야 되는 건이다. 아니다. 이거는 이 사업주와 교섭을 해야 되는 건이 아니다라는 걸 미리 심사하도록 하는 곳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저는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청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임금과 관련된 건 어떻게 직접 근로 고용한 사람들과 협상을 하더라도 어떤 내가 예를 들어 조선원소에 파견이 가 있다면 조선소 파견 간 곳에서 안전과 관련된 것들, 복지와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오히려 내가 원청과 직접 더 관계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쪽이랑 단체 교섭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때는 노동위원회 같은 곳에 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형태가 되면 그러면 혼란이 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노조분들은 이걸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시냐면 지금까지는 그 절차가 없거든요. 그 절차가 없이 그냥 사실 노조로 인정받으면 바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하시죠. 지금까지 하나 더 절차를 2개 한 거니까 싫어하시죠. 근데 다만 이 하청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원청과 바로 협상을 하려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을 조금 방어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봄직하다. 저는 생각을 해봄직은 하되 다만 구체적인 절차를 더 만들어서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법을 만약에 이 부분에 도입했을 때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혼란이 정리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소송이 있을 거고 그 위에 수많은 착오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뭐 이후에 추가 입법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비용을 저는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논의를 해서 오히려 조금 더 맞는 절차를 만들어서 그때 조금 한번 입법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정말 아쉬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안건은 노동소위에서 1시간 만에 통과됐고 안건 그것도 사실 전체 회의에서 그냥 통과가 되려고 하는 걸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을 했습니다. 90일간의 안건조정위원회의 회의가 보장되어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는 하루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그렇게 통과되고 또한 전체 회의 또한 통과될 때 제가 들었던 제일 많은 말은 이건 21대 때 충분히 논의된 건입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7개 조항을 두고 그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 있냐 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 중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협상의 여지가 없네 통과시킨다 이렇게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안이 과연 아무런 대안이 없고 아무런 타협의 의지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합당한 논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 명의 헌법기관입니다. 저는 국회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300개의 헌법기관이 모인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어서 이제야 와서 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제야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조항입니다. 노동쟁이 파업이죠. 파업에 있어서 파업의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아주 작은 걸 하나 빼셨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가 원래는 파업이었는데요. 이거를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결정을 빼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있으나 없으나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은 드리면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거라는 건 장래를 향한 겁니다. 장래. 앞으로 제가 이번 달에 월급은 100만 원 받았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 월급은 12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120만 원을 할지 110만 원을 할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100만 원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우리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분쟁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그러면 근로조건의 결정이란 말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현재나 과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이번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었긴 한데 이 사람이 지급을 안 해요. 사업주가 지급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지급을 안 하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 결정이라는 두 글자가 빠졌을 때 나오는 효과입니다. 사실 언뜻 들어보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죠. 그것도
월급을 안 주는 그런 악덕 사업주인데 그런 악덕 사업주의 횡포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뭐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떤 우리가 수단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 노조법의 시작부터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노조법의 시작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자들이 개개인으로 있을 때는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뭉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노조법입니다. 그 말은 권리관계를 어떻게 협상을 한다는 건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람들이 그럼 내 월급을 얼마나 할 거야? 120만 원 할까요? 100만 원 할까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체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조법이 있는 거지.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 노조법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확정된 관계를 실현시키는 건 뭐냐? 법원입니다. 원래 법원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980년대까지는 결정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결정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 그러고 하니까 아까 전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날치기 통과되었다. 결정이란 말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사실은 이걸 뭐 굳이 날치기까지 해서 이걸 통과시키겠습니까? 사실 그건 아닙니다. 보면 왜냐하면 이건 저는 국가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의 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게 과거에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힘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힘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시켜 오고 모든 것들이 안 되면 조금 더 파업으로 모든 걸 해야 됐고 했으면 국가가 발전하면서 법원도 발전하고 국가 행정조직이 발전하면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파업 이외에도 권리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노동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못 받으면요, 뭐 소송을 할 수 있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해보시면 뭐 저도 원래 변호사니까 이 부분은 알지만요, 되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사실 변호사들은 할 수 있지만 좀 느리기도 하고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좀 번거로운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소송까지 가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걸 조금 간단하게 해준 게 우리가 노동위원회입니다. 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 제소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파업은 원수단대로 돌아가서 협상을 하는데 쓰라는 겁니다. 그 조항을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월급을 안 주네? 왜 월급을 안 주지? 파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업은 서로 피를 흘리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지 않고요, 그 기간, 파업 기간 동안 사업주는 다른 대체 근로자를 뽑을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피를 흘리면서 서로 버티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티는 서로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업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굳이 파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파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로 고통스러워서 좋을 게 없잖아요. 사업주도 사업을 멈출 필요가 없고요, 근로자도 월급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방향은 파업으로 해결하는 일들을 적게 하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라가 발전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할 게 아니라 일은 계속 하시고요, 노동위원회 가서 신청하시면, 제소하시면 월급 받아줍니다. 법원에 가시면 월급 받아줍니다. 고소하시면 형사처분도 받습니다. 그 기간 내내 사업은 멈추지 않고
근로자들도 일하실 수도 있고 사업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변해온 방향입니다. 이 법은 이 결정이라는 두 글자가 엄청 간단하죠. 사실 엄청 간단한데 이런 배경이 숨어 있는 글자입니다. 이 결정 두 글자가 들어온 건 우리는 한 발짝의 역사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정을 빼겠다라는 건 사실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은 우리는 네 가지 기준을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네 가지 정당성이 있어야지만 합법 파업을 하고 있고 이 조항은 사실은 이 두 번째 목적, 파업의 목적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조항입니다.